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내내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악재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했을 정도로 진짜 호재만 만발했고 가득했던 뉴욕 증시였는데 주말 사이에 진짜 이제는 다시 긴장하게 만드는 그 악재의 윤곽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대비해야 할지 오늘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그런 뉴욕 증시의 수익률을 계속 이어왔죠. 다우지수 0.8%, 나스닥 0.5%, 그리고 S&P 500 0.7% 상승하면서 진짜 화려했던 한 주를 이렇게 멋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2%, 엔비디아는 강보합세,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9%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그 전날 7% 급락이 좀 있었어요.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려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대로 9% 넘게 반등을 했던 코인베이스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딱 마감할 때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지난주의 증시 한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양봉이 만들어졌죠. 수요일의 양봉은 조금 미미했습니다만 그래도 목금 이렇게 강한 탄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상승했던 멋진 한 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불을 당긴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맺어지면서 타결이 되면서 급등을 먼저 만들었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은 역시나 기름국 중동이었습니다. 중동에서 AI 칩을 엄청나게 팔았죠.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사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동이 정말 AI의 진심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 미국 입장에서 AI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거점으로 중동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강했고 그리고 가장 핫했던 섹터 그 중에서 대장 하나만 꼽자면 역시나 엔비디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스타게이트 기억나시죠? 이제는 요즘에는 스타게이트라든지 데이터 센터 얘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그런 증시 환경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스코, 오라클, 오픈AI와 함께 엔비디아가 관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AI 전진기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중동이. 그렇기 때문에 중동 입장에서도 AI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것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AI 생태계, AI 지형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훌륭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거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말 사이에 살짝 논란이 될 뻔했던 게 상하이에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리서치 센터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팔지 말라고 그리고 중동까지 열어줬는데 젠슨 황 CEO는 결국 중국에서 뭔가를 하려나 봐요. 근데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논란은 조금 피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컴퓨텍스라는 대만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시작된 엔비디아의 바람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가면서 과연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간 논란이 좀 가중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엔비디아 얘기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5월 내내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 지표가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 별로 도움되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가 50.8까지 떨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뭐지? 경기가 갑자기 침체하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내려앉았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컨드 로이스트,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소비 심리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를 구분을 하죠. 하드 데이터는 실제 경제 지표로 확인된 결과고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를 물어보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조금 긴장할 만도 했죠.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그냥 인플레이션, CPI가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소프트 데이터긴 해요. 근데 1년 안에 7.5%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5년 안에는 4.5%까지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프트 데이터가 맞다면 소비 심리 침체하고 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원래 긴장을 해야 했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5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고 그래 그냥 소프트 데이터일 뿐이지 하고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게 메인 이벤트로 갑자기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무디스라고 아시죠? S&P 그리고 피치, 무디스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보시는 것처럼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차근차근 읽어드리면 일단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은 아니에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 같은 것들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강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요즘 그 미국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금리 움직일 때잖아요. 계속 금리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좀 드렸었는데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부의 빚은 더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 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땡겨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무디스에서는 미국도 이제 안정적인 국가는 아니야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총 재정 지출 내에서 이자 비용 같은 의무 지출 비중이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2035년에 가면 78%까지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 100 중에 80%를 이자에 써야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와 지출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무디스에서 경고한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른다. 정부 재정 지출이 높은데, 재정 적자가 높은데, 그리고 과세와 지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감세 정책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리나 뭐 굳이 안 해도 돼라고 얘기했던 건 경기가 괜찮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빛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감세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였는데 감세에 제동 걸리고 금리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문 닫기 전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막판에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마감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려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예고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3대 신용평가사 중에 S&P라는 곳은 2011년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월봉인데요. 2달 동안 이렇게 힘든 위기를 좀 겪었었고 그리고 2023년도 8월에는 피치라는 곳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었는데 그때는 3달 동안 이렇게 힘든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거의 장 끝나갈 때 나온 얘기라 금요일장에는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열릴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말 동안 알게 된 거죠. 물론 항상 반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이미 두 군데가 낮춰놓은 상황에서 무디스까지 합류를 한 거라 의외로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 반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 2011년과 23년도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번에는 결국 금리와 채권 시장에서 불확실성, 변동성이 발생한 게 맞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장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가 급격하게 4.75까지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에 무려 9조 달러의 외국인 수급이 채권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은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금요일까지는 좋았으니까. 근데 약간 지금 이게 폭풍 전야인가 하는 걱정도 좀 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가 많아지는 구간에서 헬스케어도 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았던 금요일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오늘 밤에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넘어가고요. 개별주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위브. 와, 이 종목 정말 대단합니다. 40달러에 상장했는데 80달러까지 2배 났어요. 코어위브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만든 괴물 같은 그런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코어위브인데 매출 성장세가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급등했던 배경은 엔비디아가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얘기가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어위브 같이 따라가는 종목에서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월마트입니다. 트럼프의 미움을 사서는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가 가격 올린다고 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랬더니 가격을 왜 올려? 관세는 너희가 맞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나왔는데도 월마트의 주가는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주말 사이에 좀 더 가시화된 얘기라서 모르겠어요. 월마트를 왜 갑자기 싫어하는지 가격 올리던 것도 못하게 하니까 다 이번 주에는 월마트의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 종목은 버진갤럭틱.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폭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비행기 되게 멋있는 비행기가 지난 해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지난해 8월에 이 버진갤럭틱의 CEO가 괴짜로 유명하잖아요. 우주 가는 거 좋아하고 이미 한번 갔다 오신 분인데 내년부터는 그 비행기로 날아간다, 다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좀 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화물부터 먼저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람도 우주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빌드업을 짜고 있나 봐요. 아직까지 시간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우주여행의 상업화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종목들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순서 함께하는 분은 미국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모셨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5일 내내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S&P 500 기준으로는 5일 내내 상승에 성공했고요. 나스닥도 뭐 하루 정도 빠지긴 했지만 약보합 수준에 그쳤었으니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금요일장까지의 분위기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여전히 미중 무역에 대한 시전에 대한 긍정적 데이터와 또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또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주간 5.3% 상승했고 연초 이후 1.3% 상승 전환을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좀 더 상승해주면서 주간 성과 기록을 갱신을 했고 다우지수도 3.4%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의 휴전 영향력이 여전했고요. 여기에다가 사우디를 트럼프가 방문하면서 칩 관련 계약을 여러 가지 따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 랠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와 AMD는 사우디의 휴메인 AI 칩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했고 테슬라, 메타, 애플 또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 CPI 자체가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0.5%가량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생각보다 완화가 됐다라는 평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연준이 원래 올해 안에 금리를 1회만 인상할 거다라는 인하할 거다라는 예상에서 두 차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는 좀 더 남아 있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너무나도 낮게 나오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탱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마진율 관련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장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선언한 시점과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시점이 똑같다 보니까 이런 찜찜한 부분은 남겨뒀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월마트의 반응까지 합쳐져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게 같이 조명이 된 게 제조업 관련된 부진이 특히 4월 공장 생산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게 되면서 관세 영향이 미국 내 제조업의 상승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금요일까지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약간 또 찜찜한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월마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가격 인상을 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관세가 오히려 제조업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 마치고 나온 이슈인 것 같아서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억이 있잖아요. 2011년도, 23년도, 25년도 이렇게 세 번 동안 신용등급 강등이 있다 보니까 그때처럼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건가라는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에 신용평가사가 이제 미국 국채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조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무디스가 세계 신용평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국채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놔두다가 이번에 하락을 시킨 건데, 이제 그만큼 무디스가 그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거라는 우려는 존재하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자주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번에 하반기쯤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는 9월, 10월쯤에 아마 이 정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일단 주식시장 반응은 장외라는 걸 감안을 해도 예상보다 차분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장외에서도 한 1%만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격렬한 반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미국 10년물 국채 소유율 자체는 소폭 반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디스가 이번 강등의 이유를 얘기한 게 중요한데 이제 지속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얼마나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무디스의 예상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는 세금 중에 30%가 이제는 앞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이자를 아무래도 감당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는 현재 6.4% 정도인데 2035년까지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무디스 어떻게 보면 그 세계 평가사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신용평가사가 이번에 강등시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치나 아니면 S&P가 이미 강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충격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인 부분을 좀 더한다면 최근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던 만큼 차익 실현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나왔던 여러 데이터들이 우려 사항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차입 비용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용 등급에 따른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악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디스가 S&P에 비해서 덩치는 좀 작더라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신용 등급에 대한 조정이 들어온 거라 아마 이번 주 내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신용 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P 500의 연말 목표를 6,500으로 유지를 했고요. GDP 성장률 자체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0.7%가량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두 번 맞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좀 이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무디스가 약간 초를 치는 느낌이라서 안 그래도 차익 실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제공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세 번째라는 점에서 시장 충격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 끝나고 나온 이슈라서 저희가 오늘 장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일단 오늘은 하락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걸 또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심리 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좀 악재성으로 작용할 만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소프트 지표들이라고 하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나 몇몇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 생산자 물가 지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너무 낮았고 미시간대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한 것은 원래 이 소프트 지표들이 원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한 게 경기 침체 이슈가 문제가 되게 되면서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나온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GDP 지표를 제외하고는 실업률 지표를 봐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지표에 크게 영향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파월 연준은 이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소프트 지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국 경제를 아주 강타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하드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역시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뭐 시장에서 크게 봐주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하드 데이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그 결국에는 그 관세가 4월과 5월에 실제 하드 데이터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독에서 많이 좋은 얘기들이 들려왔는데 이제 또 다른 나라들과 하나씩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현재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 이제 내가 일일이 전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부서가 담당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전에 발표한 아주 높은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엄포를 내놨었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커다랐던 이슈, 중국 관련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은 숙이는 모습이 나왔죠. 중국이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책에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압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이나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게 감세안에 관련된 내용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공화당 내부에 이제 보수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수 쪽에서 너무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예산안을 더욱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감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이제 이 공화당 내 반대 세력들과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게 되면서 감세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적 뜻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하게 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금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움직임이 예전만큼 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세는 확실히 이제 시장에 크게 걱정을 주는 요소는 아닌가 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는 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좀 더 수월해지겠지라고 다들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였는데 근데 또 월마트에 대해서는 또 관세와 관련해서 가격 인상을 얘기했더니 경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번 쿼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이제 관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흡수하겠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월마트가 자신들의 공급업체에다가 우리한테 공급하는 가격들을 높이지 말아라라고 선언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블룸버그를 포함한 몇몇 뉴스들이 이제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결 증명이 된 게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0.5%가량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월마트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좀 모른다라는 평가를 제가 전에 하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어닝에서 답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일단 월마트가 다음 달부터 선택적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식료품 가격은 유지하되 관세 비용은 다른 카테고리로 분산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카시스는 가격을 20%, 29%가량 상승시켰고 코스타리카산 바나나도 인상시키고 커피 관련된 가격도 또 조폭 인상시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움을 샀죠.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월마트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계획을 비판을 했습니다. 월마트와 중국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월마트도 일단 자신들의 마진율을 유지를 해야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어쨌건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이상 월마트가 마진율을 탱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번 주 기준으로 주가가 좀 소폭 상승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월마트 쪽으로 조금 더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마 이번 주 내에 월마트가 실질적인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나올지가 어떤 품목을 과연 가격 인상을 시킬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월마트의 대응 전략이 모든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관세 비용 일부를 여전히 월마트가 직접 흡수를 하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가 강력한 구매력을 활용해 여전히 공급업체들과 이제 관세 비용을 분담을 협상 중이다 보니까 어떤 품목이 인상될지 그리고 이 품목이 소비자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위주로 월마트의 전략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마트도 좀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계획을 잘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날선 비판을 할 줄은 몰랐겠죠.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시장은 또 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노이즈가 잦아들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안쪽에 좀 숨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한번 간단히 체크해보고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막 중요한 지표들은 미국 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지표, 실직률, MBS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까지 이번 주 일요일과 오늘과 이제 내일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좀 중요한 지표들은 이제 21일 날 나올 2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아무래도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 이후에 나오는 국채 입찰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지표 주목할 만하고요. 만약에 2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 임차료율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좀 꺼리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관련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제 주택 관련 지표들과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노동 지표가 이어지게 될 예정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업당 청구권 수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최근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가 조금 뭐 전반적으로 50언저리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는 채권 금리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올라온 만큼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주택 관련된 가격들도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의 실물 지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서 국채 입찰 결과가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뭐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던 만큼 미중 관련된 협상 자체가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우디 관련된 협상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장이 나오게 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찬문을 띄얹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최근 상승한 것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 신용등 강등 지표는 어쨌건 안 좋은 뉴스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아이비들의 리포트 자체는 이제 하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월요일 날 나오는 지표 보고서 이번 주에 움직임을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비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돼서 나오는지 오늘장 약간 좀 숨 죽이고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산남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